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슈를 말한다의 신동호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첫날부터 적폐청산 대 신적폐 구도로 격돌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자칫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인 정책감사와 민생이 실종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박봉기 의원님, 제가 나이가 얘기하겠습니다. 저보다 많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눌 주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여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각 현재까지는 아직 여부가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내부는 연장 여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입장을 좀 들어보는 것으로 오늘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오늘은 정미경 의원께서 먼저 좀 열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지금 절도죄로 여러 가지 절도죄로 이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럼 영장에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범죄 사실이라고. 근데 이제 수사를 막 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그러면 기소를 이제 법원의 재판에 이제 보낼 때는 그 기소 범죄 사실이라고 그래갖고 공소 사실이 또 범죄 사실이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보니까 절도 말고 사기도 있네? 그러면 절도와 사기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 사람이 또 다른 범죄한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럴 때는 추가 기소를 한다고 해요. 추가 기소. 이 경우에는 그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 관행적으로 법원에서 그 추가 기소된 범죄 사실, 횡령이라고 나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영장을 재발부해줘요. 연장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보면은 그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 그거에서 그 기소된 범죄 사실까지만 되어 있고 추가 기소 사실이 없어요. 이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그 영장을 연장시켜주지 않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도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그 피고인의 법률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큰 정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경우에 구속 수사하고 구속해서 재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은 이제 그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증거의 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주의 의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데 물론 이분이 도주할 일은 없지만 여러 가지 말을 맞춘다든지 증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리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법원이 구속을 연장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이 된 일 아닙니까? 이런 중대한 그 법률 문제의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법원이 그렇게 맞추어서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구속 연장이 되었으면 안 되죠. 근데 구속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제 법리적 관점이고 연장이 될 것 같다는 것은 정치적 관점이죠. 법원이 정치와 여론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만약에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그랬다면 그것은 뭐냐? 적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권분립화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 내지 여론의 압력에 따라서 판단을 바꾼다면 그건 적폐죠. 또한 현 정부 제1의 국정과제가 뭡니까? 공소유지입니다.
현 정부가 어떤 형태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그 또한 적폐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분은 뭐 세계의 재판이기도 하지만 사법부가 얼마나 집권 세력과 여론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판단하느냐가 본질인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이 사법부의 독립과는 역행하는 방향으로 적폐적 형태로 연장 결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법조인 출신인 정미경 의원께서는 이것이 법리적으로 봤을 때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고 두 분은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학계에 계신 우리 김근식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옛말에 그런 게 있죠. 예.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아무리 죄를 졌어도 사람의 인권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수에도 인권이 있다는 게 지금의 보편적 인권 아니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리적으로나 인권 차원에서나 6개월 만기가 됐으면 내보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짓을 했고 잘못된 짓을 했고 나라를 체면을 깎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요. 근데 그것은 그거고 6개월 만기가 됐으면은 아까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가 혐의가 드러나도 추가 기소 내용이 없다면 정말 이것을 구속을 연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억지스럽거든요. 예. 근데 이례적이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 생각으로는 죄는 밉되 인권은 지켜줘야 된다. 이것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좀 국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현실에 들어가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한민국 역사 내지는 전 세계에서 세기의 판결이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그 피고인의 재판을 일주일에 4번 정도 지금 한다는 거는 사실은 방어권 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거의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게 선진국가에서 재판을 했을 때 이거를 그 피고인의 변호사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원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인권 국가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 법률 만능주의라 그래갖고 재판 만능주의라 그래가지고 법원 판사들의 그냥 이익을 위해서 단지 재판을 좀 쉽게 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유혹, 그 마음, 그 이익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잘못하면 왜곡돼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는 건데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무한정 늘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기간 제한을 뒀는데 사실은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누구든지 하고 싶겠죠. 근데 이 재판이 이렇게 늘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 횟수에 걸쳐서 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피고인 측에서 수많은 증인들을 요구했고 그 증인들에 대한 일일이 신문을 지금 사법부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것이지 피고인의 인권을 탄압하기 위해서 재판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은 정말 저는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왜곡돼서 사법부의 이미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정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소장님 재판 안 받아보셨죠? 재판 우리가 많이 받았죠. 그러면 일주일에 4번 재판 받아보셨어요? 구속돼서? 구속돼서 그렇게 4번씩 재판받을 사안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아니 그러니까 지점은 구속돼서 4번 정도 재판을 받으면 아니, 그러니까 변호인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허 소장님도 잠깐 여론을 왜곡할 수가 있는 것이 구속 연장을 안 한다는 얘기는 재판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것인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것인지 문제가 이번 토론의 지금 주제인데 6개월이 지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구속 정지로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은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역시 사법부에 맡겨두는 것이 맞다. 지금 뭐 국회에서도 그 국정감사 시작되자마자 여야 정치인들이 다 나서서 뭐 빨리 석방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와 아니면 뭐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돼서 구속이 연장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둘 다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오늘 연장됐습니다. 네, 추가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된 건데요. 네, 이번에도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묘한 시기에 이번에는 임종석 실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세월호와 관련돼서 굉장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전개됐습니다라고 2주 전에 발견한 문건을 며칠 전에 다시 또 실장이 직접 나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온 국가 차원의 구조 역량이 총동원되었어야 할 시점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이것은 단순히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 하루 전에 청와대의 이러한 작태는 전 국민 앞에 사법부에 대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시키라는 바보 아닌 다음에야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갑자기 또 캐비넷 어딘가에서 무슨 문건 하나 꺼내가지고 그것도 비서실장이 직접 큰일 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우선 국가의 지도자가 대통령 국민의 안전과 기본적으로 우리 재산 생명을 지키는 게 그걸 놓쳤다는 게 이제 발각이 된 건데, 그걸 발각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국민에게 알려주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게 타이밍이 뭐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결정하는 시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걸 했다. 그래서 정치적이다. 이렇게 몰아간다면은 그럼 결국 청와대는 어떤 게 발견돼도 모든 게 정치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그랬거든요. 제발 수사 의뢰하세요. 그것도 고소인으로, 고발인으로. 세월호 때 그 30분 조작했다는 이 내용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청문회 다 잊어버리셨어요? 청문회 때 김장수 대사가 나와서 이미 한 얘기예요. 국가안보실에서 김장수 대사가 직접 박근혜 대통령한테 서면으로 보고했다. 그러니까 그 청문회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국회의원들이 그걸 어떤 식으로 보고했냐 그랬더니 뭐 보통 비서가 자전거를 타러 가기도 하고 걸어서 뭐 뛰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을 겁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10시에 국가안보실에서 사고 상황을 최초로 서면 보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면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중령이 가지고 뛰어갑니까? 아니면 팩스로 보냅니까?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도 있고 예. 그냥 뛰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더 심한 건 뭐냐면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단정적으로 말을 해요. 단정적.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 사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권이 바뀌어서 만약에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은 이분은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김관희 실장이 직권남용으로 수사받게 됐는데 적폐청산의 가장 큰 지금 이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적폐청산의 가장 큰 문제,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일단 낙인을 찍어요. 이건 조작이다. 이거는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고 수사를 의뢰해요. 거기에 맞춰서 수사하라는 시그널을 막 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해서 아니면 말고 아니면 털어서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걸로 기소하고 이런 방식의 거는 절대로 검찰 개혁, 검찰에서 그렇게 여태까지 수사를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검찰 개혁을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을 걸고 적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결국 뭐냐면 김장수 대사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의 얘기에 의하면 조작됐다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나온 얘기인데 왜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말고 형식으로?
제가 볼 때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무슨 의도냐. 계속 이 문제를 세월호 이 문제를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내년 예. 지방선거까지. 그래서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청와대의 어떻게 보면 의도예요. 시기가 좀 의심스러워 보여도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그동안 2016년에 2014년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애통해하고 분노했습니까? 그 평일날 관저에 가셔서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구호 활동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수많은 생명이 죽어갔던데 이 시간을 제일 무서운 저는 범죄 행위는 뭐냐면 그것을 국민적 여론과 여론의 질타를 피해가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시간을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작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조작의 지금. 의미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아니죠. 그거는 아니지. 아니, 그거는 4월달에 수사를 봐야지 나오는 제가 거죠. 그러면 김 교수님 말씀을 듣고 기회를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제가 볼 때는 예. 4월달 당일날에는 9시 30분이었다가 7월달에 이게 10시로 돼 있는 건 누가 설명할 겁니까? 분명한 문서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면 이건 국민들한테는 정말 납득하기 힘든 거고요.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도 정말 사후적으로 빨간 편을 그어가면서 고쳐놓은 거 아닙니까? 그건 왜냐하면 6월달과 7월달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다 이야기한 겁니다. 대통령이 10시에 보고받았다. 그리고 국가인력 관련해서 재난관리는 행안부가 책임을 진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고쳐서 조작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문서를 조작하고 고치고 대한민국 청와대 공식 역할 분담을 나중에 사후적으로 고쳐내는 이 청와대를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엄중히 잘못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은 잘못입니다. 잘못이 나오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그 잘못을 발표한 시점이나 의도는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못이 제가 하나만 더 나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하나만 더 맞아 말씀드릴게요. 듣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판사의 무슨 임준석 실장의 발표가 시그널을 잘못 줬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오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정치학자니까 좀 말씀드리면 권력위원회 그런 게 있어요. 비결정의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하지 않으면서 결정한 듯한 효과를 주는 게 가장 무서운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제가 지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봐도 대충 분위기가 어떻다는 걸 알게 하는 게 이게 진짜 권력입니다. 무결정의 결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임종석 실장이 백주대낮에 세월호 문건을 흔들고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다. 공문서 위조 변조다. 세월호 시간을 조작했다라고 발표를 이틀 전에 하루 전에 하면 그 다음 날 구속 연장을 결정해야 될 판사는 직접 전화받지 않았고 결정을 지시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건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임종석 실장 이번에 발표가 제가 알기에 기억하기로만 5번째입니다. 그 며칠 전에는 또 청와대가 삼성 이재용 항소심을 그 소장 제출을 앞두고 여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정수석실 캐비넷에서 또 발견됐다. 뭐냐? 이재용 부회장은 세자인이 자리 잡아줘야 한다는 문건이 발견됐다고 또 무슨 폭로를 합니다. 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면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서 기록관에 넘기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청와대가 이러면 전 부처가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부처의 핵심 역량들이 모여서 이전 정권 때 적폐라 부를 만한 것을 찾자 캐비넷을 이잡듯이 뒤질 겁니다. 산더미 서류를 모아놓고 정말 청와대에 점수 따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좀 찾아봐. 제가 보기에 전 부처가 아마 이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국정은 총력을 다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군, 사이버사령부 총력을 다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관진까지 지금 불똥이 튀어왔고 그 불길을 이명박까지 번지도록 노력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분노한 게 뭡니까? 망신주기였습니다. 이른바 피사실 공표를 통해서 사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인격적 살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료를 모아서 청와대에서 과연 전 정권에 과연 자료가 발견됐다면 일괄해서 국민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기관에 넘기겠다라고 일단락을 지어주셔야지. 이게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부메랑이 돼서 올 겁니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서 다음 정권이 왔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록물들을 이잡듯이 뒤벼가지고 국정이라는 게 수십만 가지 스펙트럼이 넓은데 그중에 문제점만 다 골라내가지고 한 500개 정도 실탄 장전을 하고 있다가 정권이 실력이 없고 아이템이 없으면 그거 하나씩 꺼내가지고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문정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수사기관에 넘기겠습니다. 또 국민이 좀 어려워지면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좀 더 큰 거 하나 꺼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정권의 어느 부처든지 문재인 정부를 뽑은 것은 미래를 향해 가라고 국민들이 뽑은 것이지 뭐 MB 정부, 뭐 박근혜 정부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걸 검찰의 수사기관에 의뢰하라고 뽑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둘 다 잘못이 없으면 마음대로 의뢰를 해야 그렇게 되는 규정하면 것이죠. 안 됩니다. 하지만 둘 다 이걸 해요.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왜 청와대에 문만 열면 뭐가 나옵니까? 저도 의아해요. 이게 지금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금 시기적으로 계속 민감한 시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근데 그 나오는 내용을 또 부인하거나 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부탁드리건데 TF팀 좋아하니까 청와대 캐비넷 문건 TF팀부터 먼저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당장 만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것만 뒤져 다. 그게 10,000건이든 20,000건이든 다 뒤져서 빨리 기록 분류해서 국가 기록으로 넘길 건 넘기고 대통령 기록물인 거 다 넘기면 되지 않습니까? 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지금까지 안 넘긴 거 그러니까 교수님 뭐예요? 제가 볼 때 지금이라도 그거 법 위반 이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이렇게 하기 말고 청와대 캐비넷 문건 TF팀을 범정부적으로 구성하든지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에 구성을 해서 제가 볼 때 일주일 시간이면 충분할 겁니다. 예. 뒤져서 기록물 분류해서 넘길 거 넘기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문건이 발각됐으면 또 이야기를 한꺼번에 정리하고 끝내요. 다음에 또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 우리 박 소장님이나 정 의원님처럼 그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가장 필요한 TF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늘 뜨거운 논쟁의 이슈 때마다 대안을 내놓고 계십니다. 중도가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이제 드디어 캐비넷 TF팀 얘기까지 이제 다음 주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국정감사 관련 내용인데요. 제가 여는 말씀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좀 프레임 싸움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여권에서는 적폐청산 과제를 내걸었습니다. 이를테면은 과거 이명박 정권까지를 포함하는 9년 동안의 적폐를 감사하겠다는 입장이고, 야권에서는 이것 자체가 정치 보복이다, 신적폐 구도다, 이런 논리로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이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은 민생과 정책 감사는 실종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인데, 염려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번 국정감사가 특이한 게 예. 보통 이제 국정감사 하면 그 정권에 대해서 이제 국정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야당은 공격하고 이제 여당은 수비하고 이런데 이번 국정감사는 회계연도를 보면 두 정권에 걸쳐 있어요.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 두 개에 걸쳐 있기 때문에 보통 야당이 공격을 하고 여당이 수비를 해야 되는데 쌍방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도 공격, 뭐 박근혜 정부 적폐, 또 MB 정부 적폐, 뭐 야당도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전선이 겹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상 이례적인 국감의 이제 풍경을 좀 연출하고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 저도 국정감사의 기본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국정감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87년 우리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새로운 헌법 속에서 그동안 독재 정권 하에서 왜소해졌던 의회의 권력들을 좀 확장시키면서 국정감사는 아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정감사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예산을 쓰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세금을 쓰는 국가기관과 정부기관과 산하기관의 잘잘못을 엄밀히 따져보면서 들여다보면서 소통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감사의 기본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기본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1차적인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 5개월 동안에 제대로 정책이 되고 있고 제대로 민생이 챙겨지고 있고 제대로 정부기관이 잘하고 있는지를 엄밀하게 현미경 들이대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당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당은 야당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방어할 건 방어하고 정부에 또 잘한 건 잘한 건 좀 칭찬해 주면서 또 여당도 사실은 더 엄격하게 자기 정부기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야 되는 게 이게 국정감사입니다. 근데 지금 정말 이상하게 돼 있는 게 여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춰내는데 지금 정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그래 그러면 노무현 기재까지 가자.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문재인 정부 5개월 동안은 뭐 할 겁니까? 저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중도의 길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중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데 오히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정감사 중에 가장 뉴스를 타는 것은요. 그런 식으로 과거를 들춰내서 이렇게 정치를 공격하는 게 예. 아니라 우리 혈세가 어디로 새고 있는가를 들춰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언론 보도에 났습니다만 김인수 헌법소장 권한대행이 출장을 가는데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썼더라. 배우자를 같이 갔는데 배우자 비용도 썼다더라. 이런 것들을 국정감사 기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들춰내서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아 우리 세금이 제대로 쓰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감사, 송곡감사
현미경 감사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정치적으로 프레임 짜가지고 네가 오냐 내가 오냐 하는 거 이건 정말 나라가 미래로 가야 될 시기에 국정감사도 허송세월할까 봐 걱정입니다. 예. 근데 청와대가 그동안 한 게 그 적폐청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적폐청산 대 이게 정치보복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이 모든 책임은 청와대에 있어요. 제가 볼 땐.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북핵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쟁이다 아냐 마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우리 정부는 북핵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대통령이 직접 무력하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무력하고 그다음에 그럼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뭐냐면 정치 보복이에요. 정치 보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까지 이제 올라가서 정치 보복하겠다고 지금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국정감사의 본질적인 취지 부분에서 지금 세 분 모두 좀 비판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허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계속 뭐 적폐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적폐 청산한 행정부 때문에 뭐가 안 된다. 미래로 못 가고 과거에 간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과거의 잘못을 그러면 덮자는 이야기냐.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분명한 법률 위반이 있었고 헌법 위반이 있었다. 근데 과거에 그걸 오히려 덮고 속이고 감추었던 게 있다면은 그걸 그대로 두고 간다면은 이거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법치주의 국가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없었던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조금 있었던 것을 과장해서 크게 만들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있는 그대로의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가고 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정리하고 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그것은 우리 허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있었던 것의 시제를 좀 더 뒤쪽으로 가보자는 거죠. 그러면 왜 뭐 박근혜 MB까지만 갑니까? DJ 노무현까지 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까 잠시 정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른바 이 한반도 운전자론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또 최근에 미북 갈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뭔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라는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때문에 이 언급을 두고 자 운전자론을 포기한 것이냐 또 어떤 그 입장과 관련해서 곤혹스러움의 표현일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주는 사인이 국민들에게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김근식 교수께서 아무래도 북한 문제 전문가시니까요. 한반도 운전자론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을 하셨고 전쟁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일관된 원칙을 가져왔습니다. 또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지지를 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외교안보의 최고의 사령관이고 외교안보를 지휘하고 있는 현장의 지휘관 아닙니까? 자기 일관 입장을 주장하다가 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내가 좀 할 게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그분만 보고 따라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잘못된 자리에서의 잘못된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보통 자리가 아니라 오부요인 초청 오찬 자리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문 대통령의 평화적 해결 의지,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지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걸 끝까지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계속 독려하고 강조하고 재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말 힘들다, 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이건 과한 연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 중에 일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이야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식의 멘트를 날린 것 자체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기사를 좀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과 함께 국가가 안보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적어도 그러면 대통령님 코리아 패싱은 당하지 말아셔야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무력하다? 할 게 없다? 그리고 코리아 패싱 막 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이분이 할 수 있는 거, 저희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게 적폐청산, 정치 보복밖에 없구나. 그러면 정치 보복을 하면서 국민들 마음을 완전히 지금 양분화시켜 놓으시면서 어떻게 국민 마음을 하나로 뭉쳐달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나. 말씀과 이 행동이 일치되지가 않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화가 될 것이다는 근거 없는 낙관 속에서 취임했고, 그다음 이것이 막히자 모든 것이 멘붕이 와버린 이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기제,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또 이것이 뭔지도 몰랐다. 굉장히 로맨틱하게 북한을 봤던 것이고, 노무현 정부, DJ 정부의 이른바 정상회담의 추억들이 강렬하게 잔존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우리의 선의를 북한이 이해할 것이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 팀이 권력을 장악하면 일거의 한반도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 아마추어리즘적 낙관론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안보팀의 전부였다는 것이 이 발언을 통해서 자기 고백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3번, 4번 반복된다면 그건 정말로 문제가 있죠. 예. 그러나 솔직하게 국가 최고의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꺼내놓고 이렇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면은 그런 이야기를 그 정도 할 수 있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그 짓으로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알겠습니다. 우리의 처해 있는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공감을 하는 소통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희가 지금 국정감사 관련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뭐 워낙 다룰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이것 하나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정무위 이 국무총리 비서실,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인사 하나가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의 경력을 보면 북한도 2번 다녀왔습니다. 2번 다녀왔고 2001년도하고 2003년도 2차례 방북했고, 그다음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등 이른바 우리나라의 이념적 스펙트럼 보면 굉장히 좌측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이 총리실의 시민사회단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지휘자라면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철저하게 정치적 편향에 의해서 지원할 가능성은 DJ 노무현 때도 확인됐듯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총리실에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은 야당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이 돼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은 과거의 이력을 놓고 봤을 때는 그것이 정당한 어떤 예산 집행이라든가 지원이라 하더라도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저는 정영근 비서관 이야기를 하기가 좀 굉장히 거북합니다. 저 굉장히 절친이고요. 저랑 같은 동기이고 그 86년도 사건은 공범입니다. 그러니까 투옥의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을 단죄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제대로 잘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평가할 부분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방북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도 평양 15번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학자로서 가신 거고. 예, 정영근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민화협 사무처장을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예. 당시에 6.15 행사, 8.15 행사를 이제 정영근 사회비서관이 다 조직을 했기 때문에 사회 다녔고요. 다 합법적으로 갔고,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 이 부분은 저도 애석한 부분이 있어요. 그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천안함이 폭침이라고 생각하느냐, 대답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정영근 비서관은 지금은 천안함이 국외 소형이라고 믿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7년 전에 쓴 책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너는 이렇게 쓰지 않았느냐 이야기하니까 이 정영근 비서관이 이제 사실은 대답을 못한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좀 애석한 면이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이쪽에 이른바 이제 통일운동하는 이 시민사회 단체에서 정영근 비서관이 일했던 민화협이라는 데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일부 내에 친북적 성향의 통일운동 단체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북한에 대해서 친북적 사고는 안 된다라고 비판하면서 나와서 만든 단체가 민화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한민국 NGO 재야 진영 내에서는 정영근 비서관 하면 친북 단체와 그동안 외롭게 결별하면서 싸워왔던 사람으로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도 보증을 하기 때문에 좀 이 도마에 오른 게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국회의원이 물어보면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면은 아마 너무 심성이 좀 고다서 그런 게 아닌가. 이 비서관을 임명하면서 그 총리실에서
언론에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꺼림칙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감추고 싶었겠죠. 왜 감추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게 더 이상해요. 왜 감추고 싶었을까요? 그다음에 보세요. 지금 이분이 국정감사장에서 천안함 폭침된 게 아니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에 답변을 못했다고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 이분은 아직도 천안함은 폭침된 게 아니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추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아주 무슨 뭐 지금 정치 보복을 위해서 적폐청산한다 그러는데 차라리 그냥 이 천안함도 다시 재수사를 하는 게 어떨까? 그냥 재수사를 해서 그냥 다 밝혀요, 그냥. 응? 이렇게 하는 게 더 깨끗할 것 같아요. 또 다시 과거로 가는 그런 문제인데. 차라리 그냥 그런 게 예. 낫겠어요. 지난 한 주 동안 나왔던 이슈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해외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에는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습니다. 수익성과 리스크를 엄격히 따져본 후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이른바 공론화 방식을 이제 택하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최근 뉴스를 보니까 공론화위 위원들이 뭐 3박 4일 워크숍을 들어간다. 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일반인이 공모를 해서 3박 4일 워크숍을 해가지고 원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광정과 여론민주주의가 적용돼야 될 영역이 있는 것이고 적용되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는 것인데 가장 적용하지 말아야 될 영역에 가장 엉뚱한 이른바 여론정치라는 기제를 삽입함으로써 저는 이 결론이 어떻게 나든 엄청난 후폭풍에 문재인 정부가 휩쓸 수밖에 없는 일종의 큰 자충수를 떴다. 이 원전과 관련된 주무장관인 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지금 일단은 국내 신고리 오리코기는 지금 잠정 중단한 상태에서 이게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해외 원전 수출은 적극 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되는 건데 대통령과 정부 청와대는 일단 오리코기를 중단시키고 원전에 대해서 탈원전으로 가자라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자력 수출 전략협의회 가가지고 원자력 수출은 제가 적극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데 갈피를 못 잡는 건데요. 간단한 예를 들 수 있죠. 내가 밖에다가 음식을 갖다 팝니다. 근데 그 음식을 내 자식한테는 안 먹여요. 내 자식한테는 이 음식을 주지 않고 안 먹이는데 이 음식 좋다고 밖에 사람한테 팔면 그 사람이 사겠습니까? 살 리가 없죠. 해외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정부 스스로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나 가서 지금 뭐 대규모 원자력을 수주해가지고 진행 중인데 그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미 유럽의 아주 높은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요한다고는 유럽의 원자력 발전소 인증도 우리가 어렵게 따냈다고 하는데 이런 좋은 우리의 어떤 투자의 저력과 우리 좋은 어떤 산업 발전의 어떤 동력들을 탈원전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스스로 사장해야 되는 이런 아마 딜레마적 상황이 이번에 이 백 장관의 이런 좀 좌충으로 달하는 이런 방향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검사의 촉으로 지금 다 두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요. 마침 그 인사청문회 때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면 이 백운귤 이 백 장관은 66개 기술의 특허권자랍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그런데 이 중 30개가 KC텍이라는 회사가 공동 특허권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자회사예요. 이 회사의 자회사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기업인 TCK라고 좀 이름이 어려운데 TCK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은 이 백 후보자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 TCK 사회이사를 또 지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기술료 명목으로 기술료를 받는데 그 돈이 매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돈을 가져간다고 해요. 이 백 장관이. 그런데 이제 주가를 보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TCK 이 자회사 주가를 살펴보니까 백 후보자가 사회이사로 선임된 2014년에는 9,000원대였어요. 근데 백 후보자가 문재인 대선 캠프에 합류한 지난 4월 35,000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는 53,0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그 모회사인 KC텍 주가 역시 백 후보자가 문재인 캠프에 합류할 당시에는 그 14,000원대였는데 그때 그 달 들어서는 27,550원으로 그 넉 달 만에 2배가량으로 상승했다는 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정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봤을 때 추정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추정입니다. 추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허 소장님. 근본적으로 이제 탈원전 문제가 제기됐던 이유가 후쿠시마 사태 아닙니까? 이 재앙을 보면서 원전 가까이에 계시는 분들의 공포감이 극대화됐던 그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 원전이 있는 곳에 활성 단청대가 타수 분포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진이 작년에 아주 극심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느낀 그 지역의 주민들의 공포감은 멀리 서울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공포감들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하셨어요. 그 2007년 11월 경주 월성 원자력 환경관리센터 착공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건설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다. 도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려는 나라에 항상 이런 점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흐른 지금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뒤집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최근에 우리 기술로 개발한 원전 모델이 까다롭기로 정평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와 유럽 기술 인증 심사를 통과하면서 수출길이 열렸는데도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는 보도자료 한 장도 지금 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 백운규 장관이요.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뭐 완벽하게 위험 요소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 풍력 같은 경우도 거대한 풍차를 돌리면서 발생하는 소음, 그 소음 때문에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또 이렇게 환경 파괴라든지 주민의 삶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태양광이라서 완벽하냐? 그 어마어마한 패널들, 그게 영구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일정 정도를 쓰면은 기능이 확 떨어지고 20년이 되면 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창원이 고향인데 제 고향에 바로 이 원전을 만드는 핵심 기술이 다 있습니다. 수십 개의 협력업체,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결국 원전이 건설되지 않으면은 이 기업,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게 연관돼 있는 수많은 중소협력업체들의 문제가 생기고 일자리 문제 생기는 것 또한 분명히 있는 사실이면 맞습니다. 맞고 또 동시에 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과 뭐 양산, 울산 완전 이 밀집 지역 아닙니까? 이쪽 주변에 계신 수백만의 시민들이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경제 구조에서 또는 인류에 있어서 원전은 절대적으로 없애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위험을 안고라도 함께 가야 될 사안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따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이거 매주 이렇게 정치권 이슈를 또 하나씩은 짧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활발하게 그리고 꽤 구체적으로 보수 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의 상당수 의원들 그리고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또 이 안에는 갈등 구조도 있고요. 향후 이것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바른정당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 우리가 공동대 통합을 이루는 것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아침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와 최근에 그 김무성 전 대표가 아주 뭐 시간이 급해서 이제 드디어 당대당 통합을 제안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 통합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당대회를 포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통합을 하게 되면은 유승민 의원 측에서 얻을 게 별로 없다. 전당대회 후에 체제를 개편해서 통합 논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극대화하는 길이라는 것을 정치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수 쪽 통합의 논의를 더 촉매제 역할을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인 것 같아요, 교수님. 받아주셔야 되겠는데. 왜 그러냐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당은 지금 반응이 뭐냐면 바른정당의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막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무슨 얘기냐? 국민의당이 그럼 지금까지 한 걸 보세요. 바른정당하고 무슨 말을 맞춰서 힘을 합쳐서 해준 게 없어요. 왜? 결정적인 순간에는 민주당 편을 늘 들었어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보수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휴 초록은 동색이지. 그래서 저기는 그냥 하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뭉쳐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왜냐? 대법원장이 피크였어요. 대법원장 때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이제 같이 힘을 합쳐주질 못했잖아요. 국민의당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촉매제 역할은 국민의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건식 교수께서 좀 받아주시죠. 예, 촉매제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통합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찬성합니다. 분열보다는 통합이 낫습니다. 저는 통합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통합에도 명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의 논의는 명분은 실종돼 있고 당장 내년 6월에 지방선거에 그래도 합쳐야 영남이라도 그리고 수도권이라도 나름대로 존재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저는 이해관계가 저는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보십시오. 유럽의 연정이나 이런 걸 하면요. 연정 합의서만 150페이지가 넘어요. 적어도 두 당이 통합하려면 그 정도의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탄핵 국면에 나와서 바른정당 의원님들 정말 목숨을 걸고 나와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만들겠다고 하셨던 분이 1년도 안 돼가지고 돌아가시면 회군의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명분 얘기를 했는데 야권이 지금 현재의 여권이죠. 지금 현재 여권이 헤어지고 합치고 별거하고 합치는데 전문가들이죠. 수십 번 했지 않습니까? 수십 번. 그때 어떤 명분이 있었는지 별 기억하는 국민들이 없을 것 같고 이게 내로남불이죠. 자기들은 매일 뭐 헤어졌다 합쳤다를 당 이름만 벌써 제가 기억이 10번이 넘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뭐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 여권에서 별거와 합치는 걸 반복했을 때 어떤 명분이 있었는가를 묻고 싶고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이 왜 있냐? 야당의 존재 이유는 집권당의 견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거의 폭주하듯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수 진영이 효과적으로 견제하려면 합쳐야 된다. 난 그 큰 명분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소중한 의견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한 말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죠. 독일의 소설가 하이니 벨이 정치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많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우리 상황과 부합되는 부분이 있을런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 반말하지 마십시오. 나이들은 박봉기 의원보다 나이가 저보다 많습니다. 자. 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가 중요하냐? 그만 우려먹으세요 이제는. 뭘 우려먹으면 아주 진행 반성을 하세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MBC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발언들을 우리가 삼가해 줘야 됩니다. 사실상의 유연적이고 위법적인